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서울포럼 2010 세션 2의 특별 연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연설자는 세계적인 경제석학에 계신 마틴 펠트스타인 교수님이십니다. 마틴 펠트스타인 교수는 하버드대의 석좌 교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대통령 해외정보자문단에서 자문위원으로 역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도 위촉되었으며 미국 및 해외 기업과 정보기관의 대표적인 경제전문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마틴 펠트스타인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기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기회죠. 서울경제신문의 5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25년 전만 해도 한국이 이렇게까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는데요. 이렇게 서울경제신문이 50주년을 맞이한다라는 것 굉장히 인상적인 사건입니다. 미국, 유럽, 그리고 아시아의 경제가 아마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매우 간단하게 들려드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는요, 사실 1년 전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GDP도 성장세에 들어섰고요. 물론 전통적인 비즈니스 사이클을 봤을 때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게 되면은 저는 미국 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GDP 성장세는 내년 기준 3% 정도에 머무를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나치게 낙관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3%라는 GDP라는 것도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의 그 경제적인 어떤 침체기가 있었다라는 것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저희가 왜 금융위기 이전보다도 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대할 수 없는 걸까요? 왜냐하면은 일단 저희의 재정정책이 미국의 재정정책이라는 것이 일단은 그 경기 부양책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택 구입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리고 어떤 지자체 정부나 그리고 국가 정부의 그 소비를 진작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만들었었죠.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1분기부터 지금 2분기에 이르기까지 그 소비 진작이라는 효과를 어느 정도 누렸죠. 하지만 이 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그 성과를 의식한 것이었고 이제 이 정책도 끝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분야는요, 이제 다시 그동안 누려왔던 어떤 경제 부양책의 효과에서 벗어나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3분기를 보게 되면은요, 이 총 3분기라는 것이 1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올해에도 예를 들면 오토 패키지, 즉 자동차 패키지라던가 아니면 기타 주택 구입 촉진 정책이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끝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두 가지 경기 부양책의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월까지 어느 정도 소비가 진작된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5월부터 보게 되면은 역시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특히
자동차 구매 의향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상황을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GDP를 보게 되면은요,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한 3% 정도였죠. 하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실질적으로 그 전에 있었던 어떤 경제 수치가 넘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희가 이 같은 그 재고를 보게 되면은요, 나머지 실질적인 GDP 성장세는 한 1% 수준에 머물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굉장히 적은 그 수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은요. 자, 그럼 이제 미국 소비자의 그 소비 성향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구매력의 70%가 지금 민간 분야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실업률이라던가 아니면 그 인컴, 즉 그 급여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현재로는 매우 중요한 그 수치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 고용률을 보게 되면은요, 물론 올해의 최초 1, 2개월 동안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그 트렌드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고용률이라는 것은 단순히 5월에 8천 정도, 5월에 3만 3천 정도, 8월에 6천 개 정도밖에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업률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 와중에 고용률 역시 그다지 큰 증가율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연간 평균 임금을 보게 되면은요, 6월 달에 실질적인 그 평균 임금 인상률보다 줄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가계의 부는 100조 이상, 그러니까 저희가 경기 침체가 일어났던 이후에 100조 이상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택가격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외에 최근에 봤을 때 이런 주택가격 하락 역시 이 같은 가계 부의 감소에 주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리고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지난 몇 개월간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가계는 예전보다 이 가계의 소득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가계의 부라는 것도 역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좀 예전보다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역시 모기지 렌딩 역시 줄어들었습니다. 주택금융 대출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상황들이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어느 정도 위축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조사에 따르면요,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 그리고 소비자들의 미래 예측 전망은 굉장히 비관적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비관적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도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소매 활동 역시 소비 활동 역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분야에 보게 되면은 어떤 생산 역량 증가라던가 추가 고용에 대해서 조금 주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자, 이제 가계의 저축률을 보겠습니다. 미국 가계 저축률은 항상 낮았죠. 특히 최근에는 약간 증가 추세에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의 그 가계 저축률은 높죠. 60년대에서 1985년까지 미국의 가계 저축률은 9% 정도였는데 이제는 4%대로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곧 각각의 미국의 가계 저축은 한 1개월을 앞서 보고 저축을 한다라는 어떤 트렌드가 있다는 것인데요. 주식시장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가계의 어떤 자산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서 가계의 부 역시 같이 감소했고 어떤 경우에는 실업이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미 은퇴를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모든 상황과 맞물려서 이 미국의 가계는 전생에 걸쳐서 해야 하는 그 저축률 자체가 같이 그 주식시장 폭락과 함께 같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몇 개월간 이 같은 저축 율이 현재 4%에서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인가라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반적인 미국 경제 전망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희미하다라고 보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세제 개편으로 떠나서 현재 세제법에 따르면 현재 세제법이 올해 말에 이제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 세금이 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금은요, 개인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 그리고 다국적 기업들 그리고 어떤 그 배당금이나 주가 이익으로 받아지는 부분에 대한 세금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미국 앞으로 향후 몇 년간 미국에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라는 문제가 닥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미국의 재정 적자는 특히 부채는 GDP 성장률보다 훨씬 더 높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현재 그 GDP 4% 정도로 부채가 확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정도는 계속 유지될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현재 세금을 더 내야 될 것 같아서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결국에 보면 개인이 소비 의지가 훨씬 더 줄어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기업 측면에서는 투자 의지가 감소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저는요, 굉장히 이것이 매우 미국 그 비즈니스 사이클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에서 유럽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유럽의 상황은요, 미국보다 오히려 더 나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유럽 정부들은요, 그 서방 유럽들, 서쪽 그 유럽들이 이런 재정 적자 문제를 전반적으로 겪고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인데요. 일단 문제는 점점 더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각국의 정부들은요, 자신들의 어떤 재정 적자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파악을 하고 이제부터 정책은 그 같은 국가 재정 적자를 감소시키는데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이미 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픽스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요, 벌써 이렇게 그 GDP 대비 그 부채 대비율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에 벌써 도달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같은 조치는 굉장히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 같은 재정 적자를 단기간 내에 감소시키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요, 굉장히 빨리 어떤 공적인 그 서포트를 받아서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그리스의 문제를 공동적으로 느끼고 그리고 지출을 감소시키고 특히나 공적 지출을 감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럽 각 국가 해당 국가들의 정부들은요, 2011년과 2012년까지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 정부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은요, 재정 통합 정책이라는 것이야말로 결국은 GDP에 직결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같은 GDP가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위기에서 극복하고 있는 유럽이 결국은 더블 딥으로 빠지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모든 유럽 국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몇 유럽 국가는 더블 딥의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유로 가치 절하로 인해서 독일이 그리고 비유럽 국가들로 수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같은 더블 딥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요, 그 외 기타 그 유럽 국가들은 지금까지 유로화 가치 하락에 굉장히 많이 그 어드밴티지를 가져왔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경기 둔화 추세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정치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국민들을 상대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부채를 감소하고 그리고
세금을 약간 증가시키고 그럼으로써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같은 재정 부채를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결국은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소비도 줄였고 세금도 더 많이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과 2012년에는 계속적으로 경기 둔화 추세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이 같은 정치인들의 정책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고요.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도 어느 정도 그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재정 적자라는 것 그리고 긴축 정책이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문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떤 강화 정책, 강화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유럽 정부는요. 정부 부채라던가 아니면 비즈니스 부채들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함으로써 은행의 약점을 해소를 시켜줘야 되고 은행의 대출 능력을 좀 증가시켜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그 보험을 또 제공해주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EU 국가들이라던가 아니면 IMF는요, 그리스를 신용구제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기타 국가들도 이 그리스 문제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불확실성이 너무 높은 곳에 다들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일 정도입니다. 그리스는 디폴트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국채는요, 사실 그 가치적으로 봤을 때 최초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진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은행들은요, 특히나 그리스 은행도 포함하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프랑스와 독일 은행들은요, 일단 그리스 정부로부터 기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와 유럽의 그 뱅킹 시스템에 대한 문제부터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독일은 유로와 가치 절하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갖게 되겠지만 다른 국가들은 못 그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401 위원장님과 잠시 후에도 어떤 그 대담을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현재 중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 중에 하나이니까요. 네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중국 경제 성장에는 어떠한 그 요소가 있을까요? 일단 그 신문의 헤드라인을 본다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중국 성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별로 문제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 성장 둔화라는 건 현재 중국 정부도 원하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GDP 수준에서 보게 되면 GDP 수준을 성장 수준을 뭐 두 자릿수로 유지해야 하냐라고 하는데요. 사실 앞으로도 중국은 경제 성장률 9% 정도는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가계소득도 증가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노동인력 유입도 계속 증가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것들이 결국은 중국 정부가 원하고 있는 바로 보이거든요. 자,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요, 인민화에 대한 것이겠죠. 일단 위안화 같은 경우는요, 중국 정부가 최근에 그러니까 위안화의 절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미 2005년부터 2009년까지도 중국 위안화의 절상이 어느 정도 있었죠. 약 한 20%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 이제 동결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3%에서 5% 정도의 절상은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향후 5년간요. 그렇게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중국 경제로서도 매우 좋은 상황인데요. 왜냐하면은 일단 통화 정책 역시 좀 더 탄력적으로 펼칠 수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예방할 수 있고요. 에너지 수입이라던가 아니면 그 외에 기타 최종재 수입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같은 조치가 중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움직일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국제 무역 불균형, 국제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뿐만 아니라 중국 내수 균형을 추구하는 데에서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주택 시장 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주택 시장이 실질적으로 버블입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주요 도시들 북경이나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택 시장에 가격이 50%에서 100% 정도까지 증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투기적인 성격을 띈 투자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버블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요, 이제는 그 수요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자 하는 정부의 움직임도 있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같은 중국의 주택 시장은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물론 주택 가격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전체적으로 이 같은 주택 시장의 버블이 어떻게 꺼졌는지 스페인이나 아니면 아일랜드나 미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것과는 중국 시장은 조금 다르다라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와 그리고 중국 은행 간의 관계가 훨씬 더 공고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미국 시장의 그 주택 시장과 미국의 주택 시장과 이거 중국을 1대1로 비교한다라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그 정부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정부가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공공은행기관과의 어떤 오너십도 있기 때문에요. 작년에 어떤 그 부실 부채가 있었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은요, 중국 정부가 어떻게 그 대응책을 해왔는지도 여러분께서 이미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사실 부실 채권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새로운 신규 자본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역시 한국에게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하면 한국에게 있어서 중국은 주요 수출국 중에 하나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이 같은 상황이 그리고 중국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한국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물론 이 같은 트레이드 프로세스와 더불어서 한국이 중국이나 그리고 미국, 유럽 간의 긍정적인 어떤 트레이드 릴레이션이 수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이 이제 한국에게 어떤 공급자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머시너리라던가 그것이 결국은 소비재로까지 이어지는 공급자 역할을 했었는데요. 제가 아마 한국에 그리고 서울에 앞으로 향후 몇 개월 후에 다시 오게 되면은요, 한국이 역시 올해 초 1분기보다 훨씬 더 많은 시장 팽창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외빈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세션에 도달했습니다. 2010 서울 포럼 세션 2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님께서 디너 스피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중현 장관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서울경제신문 창간 50주년을 맞이해서 개최된 서울포럼 2010에 참여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규정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이종성 사장님, 김인영 편집국장님, 그리고 서울경제신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60년 8월 1일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 전문지로 출발해서 그동안 많은 어려운 시련을 다 이겨내고 오늘날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이제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쓰기 시작한 서울경제신문이 앞으로도 무궁히 발전해 나가기를 먼저 기원을 드립니다. 한국 경제의 발전과 호흡을 같이 해온 서울경제신문의 50년을 되돌아보면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 과정도 새롭게 다가옴을 느낍니다. 1962년 경제개발 계획이 처음 시작될 때 우리나라의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1961년 말 기준으로 불과 82달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가계와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고군분투하면서 많은 난관과 위기를 극복하고 2007년에는 US 달러 베이스로 21,695달러로 2만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었고, 작년 2009년에는 17,750달러를 달러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서 2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기록을 한 바 있다는 것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50년이 채 지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눈부신 성장으로 세계사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다. South Korea is no longer the underdog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전체 경제력은 GDP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8,329억 달러를 기록해서 세계 15위 수준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포춘지가 발표한 2009년 작년 글로벌 100대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4개가 들어가 있고, 조선가와 자동차, 전자와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인류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이러한 성공이 미래의 성공까지 담보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세계의 스각들이 이곳에 모여 Korea in 2010 and Beyond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가 미래의 우리 경제 성공의 해법을 찾아 지혜를 모으는 귀중한 자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 발전 과정에서 하나의 큰 전기를 맞이했던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된 지 4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국가의 대동맥으로서의 물류 기반인 고속도로가 40년 전 오늘 1970년 7월 7일 개통되었습니다. 당시의 열악한 기술과 인력을 가지고 416km의 고속도로를 2년 5개월 만에 완공해서 세계 고속도로 건설 역사상 최단시간 최저 공사비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경제 고속 질주의 길을 연 하나의 이벤트로 평가하지만은 당시에는 경제 실정에 비춰 우선순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등 비판과 지역 불균형 등을 우려한 반대도 많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당시의 상황으로 판단해서 적절한 정책이라고 판단되었던 결정들이 시간이 흘러 새로운 상황으로 바뀌면 적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입 대체 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 전략을 추구한 나라들이 있었던 반면에 수출 제한 정책을 선택한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수입 대체 전략도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세계 경제의 호황과 더불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자국 시장과 산업 보호를 유지로 한 수입 대체 전략은 1970년대에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외부 환경이 악화되면서 그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는 수출 지향적인 정책도 글로벌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평가받기도 합니다마는 자국 시장이 좁은 나라들이 산업을 일으키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발판이 되었던 점은 분명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나가면 새로운 경제 환경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뉴노멀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봅니다. 즉 저성장 시대가 도래하고 금융 규제가 강화되며 저탄소 녹색 성장 중심의 지속가능 성장 모델들이 대두됩니다. 신흥국의 영향이 확대되는 다극체제가 진행되고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 등이 소위 뉴노멀의 일반적인 모습일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에 발생하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선점하려고 나라 간에 또 기업들 간에 서바이벌 게임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얼마 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질서, 뉴 아키텍처를 자국에 유리하게 설정하기 위해 주요국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치열하고 진행되는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파라다임 하에서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누가 도약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글로벌 경쟁의 2라운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는 도전과 응전을 통해 발전해온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은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최근 경제 동향 보고서 그린북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경제의 주요 지표만을 놓고 본다면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 궤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 지출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민간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연간으로도 내수와 수출이 동반 호조를 보이면서 올해 5.8%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부분이 다소 부진하지만은 설비 투자가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민간 소비도 고용 회복에 따라 위기 이전의 수준인 4%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일자리도 최근 4, 5월 대부분 상용직 중심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 고용의 질과 양이 함께 개선되고 있으며 연간으로는 3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소폭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겠습니다마는 연간으로 보면 3% 내외의 안정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밖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고 빠른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아직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별로, 산업별로 또 소득이나 기업 규모별로도 체감하는 경기가 다 차이가 있지만은 민생 여건이 위기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인 면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대기업과 수출기업의 실적이 좋아져도 그 성과가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중소 하도급 업체나 영세 자영업 부문까지 확산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또 최근의 경기 회복 성과가 단기적인 현상에 머물지 않고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에 다가올 도전 요인과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기존의 성장 전략을 재점검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파라다임을 바꾸어 나가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구조개혁 과제로 정책의 중심을 옮겨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과 전망하에서 정부는 우선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을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를 정상 성장 궤도로 진입시키고 다음 세대를 위한 성장의 토대를 다지는 한편으로 서민 생활에서도 가시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경기와 고용, 물가와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거시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교과서적으로는 주관한 목표가 여러 개라면 그에 맞춰 서로 독립적인 수단이 같은 수만큼 있어야 합니다마는 현재의 상황은 상충되는 정책 목표들 사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재정, 통화, 그리고 환율 정책들의 최적 조합을 선택해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많이 이해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둘째는 서민들의 체감 경기가 개선되도록 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둘 것입니다.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 능력을 높이고 정부의 일자리 사업을 내실화해서 여성, 청년,
노년층 등 고용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수요자 중심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을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각 부처가 발굴하고 추진해온 일자리 사업들을 통합하고 효율화하여 사업 종류와 전달 경로를 단순한 한편 수요자들이 보다 쉽게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여 복지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일과 교육을 통한 자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제의 성과가 회복이 느린 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 간의 거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 방향은 우리 경제 내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줄여서 대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위기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의 위기 과정을 살펴보면 경제에 넘치는 유동성이 각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능력을 넘어서는 차입에 의존해서 지출을 늘리게 하고 종국에는 거품이 꺼지면서 위기가 촉발되는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번 글로벌 위기도 가계의 부채에서 비롯되어 정부 부채의 증가제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의 지나친 부채가 위기를 초래한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가계와 기업,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부문별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은 바로 이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일입니다. 녹색 성장 등 신성장 동력 산업의 기반을 확충하고 과보호 영역의 진입 규제를 개선하여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경제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밖으로는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경쟁국들이 무섭게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는 요소 투입에 의한 대량 생산과 수출 지향의 양적 성장 모델보다는 이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질적인 성장 모델로 전환해 가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긴 호흡과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이러한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월드컵 축구대회를 보면서 어느 조에 속한 여야가 경기를 풀어나가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소위 죽음의 조에서 우월한 상대를 만나 일찍이 패배를 맛본 나라도 있고 강자들끼리 결승전 이전에 만나 어느 한쪽은 결승전에 나갈 기회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움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이라는 것, 럭키하다는 것은 많은 것이 운이 결정하는 듯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운이란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수상 윈스턴 처칠이 말씀하시기를 극복해낸 어려움은 새롭게 얻은 기회라고 갈파한 바 있습니다. 전후의 배후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을 일궈낸 우리들이 자긍심을 가질만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21세기의 선진 인류 한국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잘하는 것과 잘 못하는 것, 채워야 할 것과 부족한 것을 명확히 하고 각오를 새롭게 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나갑시다. 저는 꿈꿀 수 있다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한 월트 디즈니의 말을 믿습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